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이도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세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직업, 그리고 변화하는 일의 방식까지 어쩌면 익숙한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의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일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준비 교육부터 현장 체험, 디지털 활용 교육, 1:1 취업 컨설팅까지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AI 활용 교육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과정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참여자 준비도에 따라 기업 연계와 취업 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돕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 중심의 고용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장년층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으로 국가기술 자격과 어학시험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계양구는 이번 사업이 중장년층의 직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재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은 연체나 폐업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과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모두 7만 5천 건의 알림톡이 발송됐으며 금융상담과 재기지원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참여은행을 확대하고 경영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다친 야생동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겨울철에는 농약 중독으로 마비된 독수리가 논바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다친 조류 역시 빈번하게 구조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처 입은 생명들을 구조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문가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바로 야생동물 재활관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 재활관리사를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친 동물들이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관리사의 본격적인 역할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응급구조와 처치, 맞춤형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야생성 유지훈련과 개체 식별관리까지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다친 동물들을 구조합니다. 이후 각 객체의 상태에 맞게 긴급처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조된 동물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 같은 맹금류에게는 근육 회복을 위한 고단백 식사를, 새끼 고라니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전용 이유식을 급여하는 등 종별 특성에 맞춘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죠. 구조된 동물들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은 야생에서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리사들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드러내며 돌봄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회복한 동물들은 다시 자연으로 방사되고 필요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GPS 위치 추적기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야생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죠.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 환경이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데요. 맹금류의 날카로운 발톱을 막기 위해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야생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고 작은 상처가 일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네 자리 숫자와 종명으로만 동물들을 부르며 감정적 교류를 차단하죠. 특히 가장 힘든 순간은 생사의 결정권을 사람이 쥐게 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장애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개체에게는 안락사라는 어려운 선택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야생동물 재활관리사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충남 야생동물센터에서만 2,763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다양했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흔히 로드킬이라고 하는 차량 충돌이나 유리 충돌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에서 다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재활관리사가 회복된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가운 인사는 어쩌면 야생동물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또다시 인간의 영역에서 다치고 상처를 입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인간이 만든 상처를 보듬고 공존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야생동물 재활관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자연 속 삶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혼자서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하는데 정작 나의 태도나 말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면접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만큼 어떻게 보이느냐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잡정보에서는 나를 다듬어줄 면접 필승 훈련 도구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AI 모의 면접 서비스 면접톡입니다. 혼자 연습하면 항상 같은 답만 반복하게 되는데요. 면접톡은 취업 면접부터 AI 역량 검사까지 실전처럼 질문을 던져주고 스타 기법 기반의 피드백과 면접 팁 가이드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꼬리 질문까지 실제 면접 흐름 그대로 연습할 수 있고 AI 피드백 세션으로 부족한 점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영상 면접 분석 앱 뷰인터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좋아도 전달력이 약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뷰인터는 답변 영상을 AI가 분석해 시선 처리, 표정, 목소리 톤과 음량, 머리 움직임까지 12가지 외향적 행동 특성을 수치로 짚어줍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파악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요소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이나 웹에서 회원 가입 후 면접 연습 또는 모의 면접 중에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면접 연습은 기업별 기출문제 중 내가 직접 질문을 골라서 연습하는 방식이고 모의 면접은 무작위 질문이 연속으로 주어지는 실전형 방식입니다. 답변을 녹화하면서 AI가 시선 처리, 표정, 목소리와 톤과 음량, 머리 움직임까지 12가지 외향적 행동 특성을 수치로 짚어줍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은 말의 내용과 태도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비언어적 부분의 개선이 곧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AI 면접 연습 앱 하이잡 인터뷰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내 자소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 막막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가 쓴 자소서나 지원하는 채용 공고를 입력하면 AI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실무 면접이나 임원 면접 등 유형별 연습도 가능하고 답변 시간 제한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면접 당일과 비슷한 긴장감 속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내 자소서를 보고 어떤 것을 물어볼지 미리 경험해 보는 것만큼 확실한 대비는 없겠죠. 실전 감각을 키워주는 면접톡, 나의 비언어적 태도까지 수치로 잡아주는 뷰인터, 그리고 내 자소서 기반 맞춤 질문을 대비할 수 있는 하이잡 인터뷰까지. 면접은 타고난 말솜씨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자신을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도구로 여러분의 노력에 방향을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면접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넘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혼자 준비하기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도구들 활용하셔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면접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혁신은 문자로,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온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담아내고 구현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입니다. 이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국가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의 사용자 경험으로 확장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소실된 건축물을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3D로 복원하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를 통해서 일제에 의해 철거됐던 서울의 4대문 가운데 하나인 돈이문을 증강현실 기술로 재현해서 빨강, 초록, 파랑이 어우러진 단청이 돋보이는 돈이문의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무산을 선별한 뒤에 보존할 디지털 방식을 정하고 3차원 스캔을 통해 실물을 측정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서 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하게 됩니다. 이 직업은요, 인문학과 정보통신기술이 함께 필요한 분야인 만큼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최근 생겨난 분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문화유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역사학, 공예학, 인류학, 고고학, 문화재 보존학 등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컴퓨터 공학, 영상 예술학 등을 공부하면서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역량을 어떤 걸 가져야 할까요? 김기홍 디지털 헤리티지 1호 박사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우선 호기심이 많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디지털 기술의 공부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공부한 최첨단 기술을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있다면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손상된 문화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같은 디지털 기술로 보존 및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문화 전문가면서 첨단 미래 기술력을 구현하는 디지털 전문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직업,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다시 눈앞에 펼쳐내는 것, 어쩌면 기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역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직업의 세계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예전 직장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단연 칼퇴근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회사 문을 나서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복지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시에 퇴근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회사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메신저 알림, 주말 단체방 공지, 밤늦게 도착하는 업무 연락 때문인데요. 결국 직장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칼퇴가 아니라 퇴근 이후에 완전히 연결이 끊기는 시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형 아나운서, 왜 이런 현상이 더 피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핵심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밖으로 나오면 업무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업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연락 오는 거 아닐까 계속 긴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메신저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직장인들은 단순한 답장 하나에도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밤 10시에 온 메시지를 지금 읽어야 하나? 답장을 늦게 하면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데요. 결국 몸은 집에 있어도 정신은 계속 업무 대기 상태인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퇴근 이후에도 완전하게 쉬지 못하는 대기 상태 자체가 큰 피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보다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하는 감각에 더 지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하 아나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소통을 위해 메신저 사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당연히 메신저가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 방식입니다. 업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연락까지 밤이나 주말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스스로 퇴근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퇴근권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 업무 메일 발송을 제한하거나 휴가 중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직원들이 언제든 연락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쉬어야 다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결이 빠른 시대일수록 오히려 의도적으로 단절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형 아나운서, 앞으로 건강한 직장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급한 일의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다음날 아침에 공유해도 되는 내용을 습관적으로 야간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상사가 편하게 보낸 한 줄의 메시지도 직원 입장에서는 퇴근 이후 긴장감을 만드는 업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거는 거창한 복지보다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퇴근에 연락을 최소화하고 휴식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만으로 조직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직원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존중해 주는 곳이라는 거죠. 네,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시대. 하지만 직장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늘 연결된 삶이 아니라 마음 놓고 단절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에 울리는 메신저 알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야근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잡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AI 면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접관 앞에서 직접 질문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AI가 지원자의 답변과 표정, 말투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채용 시스템이 도입이 확대되면서 취업 준비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AI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원서를 AI가 빠르게 분석하여 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채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들은 AI 자기소개서 분석과 화상 면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직무 적합성을 분석하는 기능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채용의 확산은 채용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표정이나 말투를 AI가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AI 채용 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과 AI 윤리 검출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기술 중심으로 일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순 스펙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공감과 창의성은 여전히 인간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취업 준비 방식 역시 암기식 면접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채용의 확산은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더 가까운 변화인지도 모릅니다. 효율성과 기술 중심의 시대 속에서 기업들은 더 빠른 채용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사람다운 소통과 판단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채용 방식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전히 사람다움이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힘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랜 기간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 쿡을 이어 차기 CEO로 지목된 인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총괄 존 터너스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핵심 제품 개발을 이끌어온 엔지니어 출신 리더입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는요, 애플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인물 존 터너스의 이야기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애플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터너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가상현실 장비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넘게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 개발 현장을 지켜온 인물인데요. 특히 아이패드 1세대 개발부터 참여해서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아이패드 설계를 총괄했고요. 맥북과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사실상 애플의 주요 하드웨어 전반을 이끌어왔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애플의 하드웨어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임원들 가운데 왜 존 터너스가 차기 CEO로 선택됐을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 설계와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특히 애플 내부에서는 기술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인 키노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발표와 깔끔한 설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성격 역시 기존 애플 리더들과는 달리 조금 다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유명했던 스티븐 잡스, 그리고 철저한 운영형 리더였던 팀 쿡과는 달리 존 터너스는 비교적 온화하고 신중한 스타일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존 터너스 체제의 애플이 다시 제품 중심 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 쿡 체제의 애플은 막강한 공급망 관리와 서비스 사업 확장을 통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냈는데요. 반면 존 터너스는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개발해온 인물인 만큼 앞으로는 하드웨어 혁신과 사용자 경험 강화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은 AI와 로보틱스, 혼합 현실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존 터너스 역시 애플의 차세대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직접 맡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 사람의 경험을 바꾼다. 존 터너스가 걸어온 길은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왜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제품 개발 현장을 지켜내온 엔지니어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이끌 차기 CEO 자리까지, 그의 등장은 단순한 세대 교체 과정을 넘어서 애플이 다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존 터너스 체제의 애플은 또 어떤 혁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될까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의 미래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도 제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력은 물론 사용자 경험까지 고민하는 리더가 앞으로의 애플의 다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존 터너스 씨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주형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취업만 하면 괜찮다는 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직장을 얻는 순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흔히 안정의 시작이라고 불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상태, 이른바 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은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취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 조금은 낯선 이야기인데요. 분명 일자리는 늘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워킹푸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통계로 본 현실은 어떨까요? 네, 데이터를 보면 변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약 15에서 20%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즉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약 3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은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구조, 즉 워킹푸어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들어보니 확실히 이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이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둘째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임금이 높았던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현재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 프리랜서 등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만큼 소득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결합되면서 일자리의 양은 유지되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노동에 대한 동기 자체도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일하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면서 노동이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아닌 그저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수단으로 숙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노동시장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자리로 삶이 유지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그 일자리가 충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증가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가 보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노동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이제 취업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을 봐야 한다는 점,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도하 아나운서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주기적으로 이제 꼭 해야만 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회의입니다. 이제 회의는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데 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인의 회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회의가 문제 해결이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인 건 맞지만 사실 회의가 하루에 여러 개나 잡히면 자신의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잦은 회의에 불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9월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회사 회의가 효율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회의가 비효율적이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건데요. 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이유의 1위가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56%나 이런 답변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답정너 회의가 여전히 직장인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형식상 모이는 회의라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의 중 딴짓도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같은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회의 중에 딴짓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에 달했습니다. 딴짓 1위는 멍 때리기나 공상으로 61.5%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업무 처리가 34.9%, 메신저 대화가 27.5% 순이었습니다. 몸은 회의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직장인들이 절반이나 되는 거죠. 네, 딴짓 1위가 멍 때리기라니 너무나도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딴짓을 한다는 건 결국 회의 내용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회의에서 발언을 잘 못한다라는 직장인도 많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 부분도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인크루트 조사에서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습니다. 특히 사원, 대리, 과장급에서 소극적 발언 비율이 높았고요.
반대로 임원급은 77.6%가 주도적으로 발언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듣고만 있는 구조인 거죠. 말하는 사람 따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따로라면 회의가 아니라 강의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잡히는 회의 자체가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의 2위로 회의를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어서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회의 빈도를 보면 주 1회가 26.3%로 가장 많았지만 주 4에서 5회 이상인 경우도 10%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매일 회의를 하는 셈인데 그 상당수를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회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회의 문화를 바꿔서 효과를 본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카카오페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국내 기업들이 회의 안건 사전 공지 의무화, 회의 없는 날 지정, 결론 없는 회의 금지 원칙 등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회의 횟수를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문제를 드러내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회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된 시대네요. 저도 이제 회의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데이터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의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묻는 것. 그 방법이 바로 데이터가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회의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회의를 많이 하는 회사가 꼭 일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짧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회의 하나가 길고 지루한 회의 여러 번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와 살고 있는 집, 나아가 도시의 풍경까지 이 모든 건 누군가의 손에서 기술과 설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기업, 일상 속 공간을 만들어가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 설립된 기업으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시작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중동,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건설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에너지 생산 시설인 플랜트 사업, 뉴에너지, 주택 사업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미래지향적 사고, 주인의식, 강인한 추진력,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 현대건설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대형 플랜트와 초고층 건축물까지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 청계천 복원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속 자연을 되살린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또 성수대교 재건공사 이후엔 서울숲 일대 도시공간 확장에도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도시를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기술 중심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건설은 스마트 건설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공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공법까지 더해 지속 가능한 건설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은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통해 그저 머무는 집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기술력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산업은 환경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현대건설은 연간 수주 25조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며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요즘처럼 따뜻해진 날씨에는 멀리 떠나기보다는 가볍게 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기에 볼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해운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다를 따라 걷기만 해도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매년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모래로 떠나는 부산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도시의 이야기를 모래 작품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작품들이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다고 합니다. 모래 조각 전시는 6월 14일 중순까지 전시돼서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은 바로 세계 모래 조각전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 정상급 작가들이 참여해서 최대 10m에 달하는 대형 모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부산의 과거,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시절의 모습부터 현재 해안 관광 도시,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까지 하나의 작품이 아닌 부산이라는 도시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의 크기도 상당해서 가까이에서 보면 실제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건물 표현부터 인물의 표정까지 섬세하게 담겨 있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오래 붙잡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축제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나도 모래 조각가 체험을 통해 직접 모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고 모래 썰매인 샌드보드 체험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고 친구, 연인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또 샌드 뮤지엄에서는 모래 조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역사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에 더해 배우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야간 관람도 추천드립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모래 작품 위로 조명이 함께 더해지면서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버스킹 등 다양한 야간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해운대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각 테마를 담은 배경과 함께 SNS에 남기기 좋은 사진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또 먹거리도 빠질 수 없겠죠. 바로 이어지는 해운대 군함로를 따라 걷다 보면 부산의 대표 음식은 물론 전통시장의 정겨운 간식, 트렌디한 디저트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고, 걷고,
다시 전시를 즐기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해운대 모래 조각 전시는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어서 바다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즐기기에도 참 좋은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큰 매력입니다. 해운대 모래 작품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도시의 이야기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걷고 싶은 하루. 이번 5월 해운대에서 그 여유를 직접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올봄 해운대에서 천천히 걸으며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예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지갑이나 휴대폰 잃어버리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특히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급하게 이동하던 상황이었다면 당황스러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택시는 멀리 떠나버렸고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방법만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일단 택시 회사부터 검색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티머니 고객센터 1644-1188로 전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번호로 전화한 뒤 택시 결제에 사용했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이용했던 택시의 차량 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카드 사용 기록만 있다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복잡하게 여러 곳에 전화할 필요 없이 기사님께 직접 연락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가방처럼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길에서 바로 택시를 잡기보다 앱으로 호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티를 이용하셨다면 앱 안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앱에 들어가 내 정보 메뉴를 누른 뒤 이용 기록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이용했던 택시 내역이 표시되는데요. 탑승 시간과 이동 경로는 물론 기사님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사님과 통화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번호를 검색하거나 고객센터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앱 호출 택시는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분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사님이 다음 손님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이 이동될 수도 있고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될 경우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린 직후 바로 확인하고 연락하는 겁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지갑처럼 개인정보와 연결된 물건이라면 빠른 대처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택시에서 내릴 때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영수증에는 차량 번호와 탑승 정보가 적혀 있어 나중에 기사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버렸던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해 두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작은 정보 하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실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밥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일상의 풍경도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 발맞추느라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